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대략 BC 600년경에 전후에 각국 간의 경변전이 치러져 있고 그 결과 약소국들이 대거 멸망하게 되었다. 이전엔 주 왕실의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패자 중심의 해맹적 질서가 그를 대신했고 적어도 그 안에 약소국들은 굴욕을 받긴 했지만 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춘추 중기를 전후해서 세력을 잡은 진초 등 강대국들은 종래 해맹적 질서의 태폐에 속을 멸망시킨 후 현이라는 지방행정단위를 설치하면서 직접 지배하는 새로운 지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멸국치현이라고 하죠. 국을 멸하고 그 현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전에는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춘추 중기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사유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만약에 나라를 멸망시킬 경우에는 그 나라를 멸망시킨 그 조상신이 우리를 해칠 거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속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귀신 따위 안 믿고 국가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는 이제 초나라 같은 중원 외의 국가들이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등장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춘추 중기 때부터 이런 그 현의 지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현을 이제 몇 개 묶어서 이제 군도 뒤에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한 중기 이후에 각국에서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재편돼서 제후의 가문들이 올라가고 이걸 공이라고 하죠. 공.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유력한 경대부들의 가문이 세경가가 국가의 권력을 창탈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극상이라고 해. 그래서 전국시대 때 그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예, 왕은 예전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경대부 출신들이 많아요. 대부분 경대부. 그러면 경대부들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부각했냐? 이건 동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 그 당시 국의 구조를 볼게요. 일단 그 당시 제후국을 보면 자 일단은 여기에 도가 있죠. 국이 있죠. 국은 제후가 살아요. 그럼 제후가 이제 자기 땅을 경대부에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경대부에 나눠주면 경대부 중에 여러 읍 중에 경대부가 사는 읍을 도라고 해요. 도. 그래서 국은 제후는 이런 그 경대부들을 통괄하는 역할이야. 근데 자기한테는 실질적인 권력이 없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어. 그러면 실제 군대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경대부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제후 밑에 통솔하에 들어와서 싸우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제후는 또 뭐냐면 조상신을 숭배하는 어떤 의무가 있어. 그래서 그 제후는 융사 공동체의 수장이란 말이 이런 말에서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중기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귀신 따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제후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 점점 상징화되고 권력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경대부들이 그 예전에 산림수택 있죠. 그러니까 마을 공유지나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했던 산림수택을 자기도 이제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산림수택은 상가, 임야와 그 다음에 호수 이런 데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산물, 경제적 기반 같은 거 해서 자기 그 밑에 있는 사인들에게 돈을 줘. 돈을 막 뿌려. 그리고 이들에게 충성의 대가를 맹세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제력 같은 거에 군사를 더 강화시키고 결국엔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누굴 치는 거죠? 제후를 치는 거야. 공을. 그래서 이제 공은 이제 거의 대부분 몰락을 하고 그러면 경대부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은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많은 경대부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 결국에는 경대부 또한 어떻게 될까요? 몰락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이 이제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하극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경대부와 왕도 동시에 몰락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경대부가 이제 왕이 되는 왕이 되는 그런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실의 권위도 몰락했고 일부 군주권을 강화한 시도가 있었지만 국인의 강력한 반대로 부닥쳤다.
왜? 돈이 없는데 명령만 하면 싫어하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경제부는 산림주택의 가사를 통해서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을 줘. 여러 가지 물질적 혜택을.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사후부터 국민으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이 새로이 등장한 유역 세경가들은 전쟁의 격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의 난국을 타개하고 실제 권력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군사적은. 자, 이를 계기로 해서 군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공신을 누르고 정면에 부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를 통해 통치 지역의 증대를 하는 한편 통치제도와 세역제도, 병역제도를 개혁하면서 그 세력을 강화시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춘추 중후기 때 넘어가면서 이 군사력이 되게 중요시 여겨요. 군사력 강화시켰는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영토도 이제 확대하고 자기 세력도 이제 확대하는 그런 바탕으로 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인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쟁에 동원해서 자기 세력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건 토지제도, 세역제도, 이런 병역제도를 다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이제 전국시대까지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전국시대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과 제도를 곤친다 해서 범법정치라고 하죠. 범법제도, 범법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도들은 개혁 방향은 되게 군역이 없는 부담형 농민들에게 새로운 군역이나 군부를 부담을 지거나 수확물을 효율적으로 수취함으로써 군사 경제적 기반을 확대시켰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농민들에게 그 왜 군역을 이제 부과하냐? 예전에 전쟁에서는 농민들은 전쟁에 거의 참여 안 했어요. 주로 누가 전쟁에 참여했냐면 사라는 계층이 전쟁에 참여했죠. 사. 그래서 이제 동계에 보면 사계층 얘를 익히는데 육계의 상당수가 뭐냐 말 달리고 전차 몰고 활 쏘고 군사적인 역할이야. 그래서 사가 원래 전사 집단인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했어요. 춘추 초중기 때마도. 그래서 이들이 이제 했는데 이제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하니까 이들 가지고는 병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일종의 치중부대밖에 안 되는 농민들을 대에다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농민들은 일단은 장비가 자기가 다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기병으로 활동할 수 없죠. 예, 주로 뭘로 활동할까요? 보병으로 활동해요. 보병. 그래서 되게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이 보병이 주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건 좀 뒤에 있다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물을 효율적으로 수취하는 건 뭐냐? 예전에는 음락 공동체를 통해서 수취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정제에 반영됐고 조법이나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춘추 중기 때부터는 뭐가 등장하냐면 기록상 초세무라는 게 등장해. 초세무 노나라에 그래서 초세무는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음락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직까지 사유지는 아니지만 보유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 그러니까 토지 보유량이 많을수록 어디냐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러한 농민에 대한 징병 확대는 상주 읍제국가에서 전사의 역할을 독점했던 사계층 위주의 국인의 특권을 위태롭게 했고, 정통민 상하 관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자, 세경가들은 국인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화된 경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해 활동을 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부장적 무력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계층인데, 사계층은 이제 여기 보면 사는 이제 경대부의 말단 지족이죠, 원래는. 이게 춘추 중기까지는 그랬어. 예. 근데 춘추 중기 이후부터는 사계층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일정한 학문적 능력이나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계층이야. 자기가 뛰어난 무역적 기반을 갖고 있거나 재능을 갖고 있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 예. 그래서 사계층들이 이제 넓어지고 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백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관료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요? 지금도 제일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죠. 돈.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적 기반은 어디에서 많이 했다? 예전에 산림주택이라는 거 있죠. 공유지를 가산화시키면서 이들에게 이제 물질적 기반을 주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그리고 이들을 등용을 해요. 그러면서 종전의 이 군주의 역할이 바뀌게 되죠. 융사 공동체의 어떤 수장에서 이제는
물질적 수소 관계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가부장적 군주관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안 아버지처럼 군주가 아버지가 되고요. 신하가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효를 하죠. 신하는 군주에게 뭘 할까요? 충을 해야 돼. 충의 대가로 군주는 산림수택의 가산을 통해서 얻은 그런 물질적 바탕을 바탕해서 일종의 봉급을 주는 거야. 봉급을. 물론 이 충은 선택적이야. 아직까지는 뭐 그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막 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공무원 된다고 해서 이제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면 국가에서 월급 안 줘요. 그러면 당연히 일만 시켜. 충성할 수 있어요? 없죠? 예, 그러면 똑같은 거야. 돈을 받고 충성의 대가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로써 주로 사계층은 국인과 세균과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춘추시대까지 혈연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그에 대한 충성, 은혜랑 돈을 주는 거죠.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 임역관계라고 해요. 임역관계. 예. 그래서 기존의 혈연적 종법관계 아니라 이게 돈을 주고 서로 간에 돈을 주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인격적 관계가 이런 형성이 됐다. 이런 것들이 진한 시대 때 사회에도 영향을 줘요. 인격적 관계가. 자, 한편 세견과의 세력 확대 과정에서 유력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들에 의한 권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진과 초 같은 국가는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견과의 성장이 군주권 위험한 만큼 되지 못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추시대 때 단일 혈통이 됐지만 나머지 그 중원에 있는 국가들은 대개본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공을 이제 쳐내고 세견가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왕이 되고 또 세견가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숙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견가들도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부 세견가들이 어떻게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냐 보면 진나라, 여기 진나라 중원에 있는 진나라요. 중명에 6명의 경이 있어요. 이걸 6칸이라고 해요. 6칸. 보통. 자, 6칸이 서로 싸우다가 지네끼리 치고 싸우고 싸다가 3명은 나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한위조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죠. 그래서 국가가 말고 쟤는 전시에 의해서 왕시의 혈통이 바뀌었고 그래서 급시한 이제 세습귀족 간의 투쟁으로 춘추시대에 유력한 세습귀족은 일부 천탈자 제국은 모두 몰락했다. 그러니까 경대부조차도 몰락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예전에 했던 공이 몰락했어요. 경대부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몰락을 했어. 그럼 밑에 있는 계층이 어떨까요? 사계층이죠. 그래서 전국시대 때 이제 정치를 주도했던 계층은 사계층이 되는 거예요. 사. 그리고 이때 사도 이제 현원적 의미의 사가 아니라 이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으면 다 사라고 했죠. 이런 계층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세습귀족의 대거 몰락했다 사회적 공방을 맺은 건 사라는 계층이고 이들은 이제 전국 사인 시대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그럼 사는 이제 볼게요. 원래는 종법제도에서 경대부 말단에 위치했으며 지배층의 말단을 차지했던 계층이죠. 그래서 경대부도 체육을 받아 경제 생활을 영위했으며 유사시의 군대 중액이 되었죠. 춘추시대 이후 전국시대에 거쳐서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주도층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제자백과 사상가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도 어디에 속하는 계층이죠? 요 사계층에 속하는 계층이죠. 자, 그 다음에 춘추 중기에는 이제 그 분수형으로 시족제 질서가 붕괴되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춘추 중기 후 이제 전후 강대국대 약속을 멸망시키고 현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현은 본래 변경에 방해하는 군사 거점이었지만 점점 확고한 지배가 되고 본래 현의 의미는 걸려있다는 뜻이고 중앙에 직할지 의미했다.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과 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표적인 견해를 적어놓은 건데 현이라는 건 원래는 그 기존의 그 예전에 멸국 치원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병방에 있는 국들을 멸망을 시켜갖고 거기다 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국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로 개척지가 있어. 개척지에 국을 설치했어. 근데 초창기 때는 이제 현이 인구가 많고 국인 인구가 적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척지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군이 좀 커진 거고 현은 좀 작아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군 밑에 현을 예속화시켜요.
그래서 이러면서 군현제가 형성됐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견해고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군과 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이제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시족 질서가 파괴되는 하나의 원인 철제 농기구의 보급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의 보급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일단 서주 시대 때부터 철제 농기구가 보여요. 철제 기구가. 철제 무기도 보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 근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위견이 있어. 대개 보면 일본 학계에서는 전국시대 가서야 먼저 철기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 학계에서는 언제? 춘추 시대부터 이미 철기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지 사유라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전국시대 철기가 일반화면 그 토지 사유 또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국시대 행위시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중국 학계에서 춘추시대 때 철기가 일반화되면 토지의 사유 또한 춘추시대 때 행위시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BC 7세기, 6세기 정도니까 한 그 춘추 중후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 중국 학계의 견해를 좀 따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철기의 보급이 상당히 왜 중요하냐? 일단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예전에는 석기나 목교 사용했죠. 자, 뭐가 가능할까요? 개별 경작이 가능해. 그래서 개별 경작은 가단이 그래갖고 5명 있죠. 아버지, 아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갖고 5명을 단위로 해갖고 개별 경작이 가능해요. 그러면 개별 경작이 가능하면서 뭐도 가능하냐면 예전에 토지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죠? 음락 공동체가 갖고 있어요. 전체가. 근데 이제 뭐냐면 개별 경작이 가능하면서 소유권이 몰려가 되면 이제는 그 토지에 개인이 갖게 돼. 토지에 사유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양극화들이 일어나죠. 이런 토지 사유화. 그러면서 이제 음락 공동체가 붕괴가 되죠. 기존의 경작을 통해서 묶어져 있던 음락 공동체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새롭게 유동성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동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돼. 이게 뭐냐면 니예요. 니라는 새로운 이제 신거주지, 오늘날 신도시 같은 것들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니들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해 행정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 군현제죠. 군현제. 예, 군현제가 설치된다. 예, 그래서 이 군현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니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범법이 실시되죠. 그래서 니민들 효율적으로 통치해서 군현제를 실시하고 범법을 실시해서 그들 개별 인신 지배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철제 농기구가 이런 개별 경작, 토지 사유와 토지 양극화, 음락공투 해체, 그 다음 범법과 꼭 연결되면서 이제 같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토지 농기가 사용되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쓸데가 없네. 네, 저 위에다 쓰면 되겠네. 자, 여기에서 이제 잉여 생산물 등장해요. 그 다음 잉여 인구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잉여 인구는 어디에 모이겠어요? 도시, 시장에 모여. 네. 그래서 도시가 발달돼. 그리고 화폐가 사용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리고 지역상권과 지역상권 성장 연결되면서 뭘까요? 원거지 산업이 발달돼요. 원거리 무역 같은 것들이. 원거리 무역을 하면 이제 국가 여러 명이 안 되죠. 국가가 여러 있으면 불편하죠. 하나의 통일제국을 원하게 돼요. 통일제국. 통일제국을 염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잉여 인구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도시에 올라가고 얘네들 뭐가 될까요? 얘는 농민 외에도 상인이나 공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전국 넘어가서 사농 공상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사는 지배층, 농이나 농사 짓는 사람, 그다음 공원, 물건 만드는 사람, 상은 상인,
예전에 공인과 상인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공인과 상인은 농민하고 겸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부터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나와서 도시에 살면서 이제 전문적인 공인과 상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산업공상이라는 계층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철제 농기구의 이제 그 내용이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읽어보면, 자, 시족지 질서에 파괴된 또 하나의 원인은 철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른 생산력의 급격한 상승이 있다. 그래서 BC 7세기, 6세기경에 제철의 발전에 따른 철계 출현 후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되면서 이전에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신경이 가능하죠. 신경이 가능함으로써 지적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경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위 면적 단 생산의 급격하게 상승했다. 자, 이렇게 노동 생산이 제고되고 강대한 항무지와 들이 개간되면서 공동체 토지 소유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의 농경지가 출현됐다. 이제 공동 경작이 대신에 개별 경작이 넘어가요. 왜 그러면 예전에는 공동 경작을 했을까요? 석기나 그다음 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개인이 땅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같이 달라붙어갖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이제 개별 경작이 가능했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의 사유화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생산 수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했던 공동경제가 사라지고 5명 정도의 어떤 가족 단위의 소농 경영이 등장했고요. 나중에 범법을 할 때 대개 보면 이제 그 상하이 범법을 보면 집안에 있는 성인 남자를 어떻게든 분가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분가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개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가시켜가지고 좀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부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군역을 부과하게 한 거야.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철제 농기구는 되게 국가의 수준에 장악돼서 전국 중국에 가서 보급이 단계 접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좀 약간 둘의 의견을 좀 약간 정복시킨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이제 약간 BC 7세기, 6세기 같고 그 중국학계의 견해를 좀 받아들인 반면에 요거는 또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일본학계의 견해를 받아들였냐? 하여튼 그 춘추와 전국시대의 철제 농기구 보급 시기가 좀 다른 거니까 학계마다 이건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국시대의 이제 국가 형성화과 경쟁을 볼게요. 자, 전국시대 개막과 함께 국가 형태상의 변화는 읍제 국가의 어떤 붕괴와 영토 국가의 출현이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하려면 요걸 좀 그 당시에 그 형태를 봐야 돼요. 대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든 곳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춘추 시대까지 초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되게 음락당에 이렇게 살고 있었죠. 여기 나머지 지역은 이제 뭘까요? 나머지 지역은 다. 네? 이거는 공백지대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야. 네, 여기는 그래서 누구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의 토지도 아니고 지배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읍락 따위로 이제 살고 있고 이 지배 공속 관계를 맺을 때도 읍과 읍 간의 어떤 유춘적인 지배 관계를 통해서 맺게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 월경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초나라 영토인데 어제서 진나라에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얘가 이 진나라의 충성을 맹세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나라 영역이 되는 거죠. 거꾸로 진나라 영역 안에 초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읍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일종의 진의 영토가 되는 거야. 이 월경지도 있어. 그러니까 토지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혼재를 낼 수 있어. 이건 뭐 우리 사만시대와 비슷하게 충성의 대상이 누구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정리가 되죠. 그 땅을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산과 그다음 강을 경계해서 국경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엔 정과 점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면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요게 예전에 살지 않았던 공백지대 사람이 안 살았다고 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철제 농기구라든지 토지 사유화가 되면서 개간 사업이 하면서 예전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 땅에 이제 사람이 살면서 막 이제 마을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종려에 이제 음락 공동체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마을들 뭐라고 하죠? 니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니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요 니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등장했다? 군현제를. 그래갖고 정과 점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명과 면의 지배인 거야. 네, 명과 면을. 그래서 이런 국가 형태를 뭐라고 한다?
영역국가라고 해요. 영역국가. 이 영역국가 형태는 중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뭐 저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그래서 유충적 지배 구조에서 점점 이제 국가 공격이 강해지면서 무슨 걸로 고대 국가, 영역 국가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 개막과 함께 나타난 국가 형태상의 변화는 읍제국가의 붕괴와 영토국가의 출현이다. 자, 그래서 종래 분거적인 어떤 봉건 질서의 읍을 다니던 유지된 지배가 9년제 영역의 직접 지배로 변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9년제식 지배의 관찰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대다수의 약소국은 이미 경병을 통해서 정리됐고 소수의 강대국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남았던 국가가 이제 전국 치동이야. 물론 치동 외에도 조그만 국가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국가들은 이제 거의 힘이 했고 진, 초, 제, 한, 위, 조, 연. 그 중에 힘이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서북에 있는 진나라와 그 다음에 남방에 있는 초정. 요게 이제 있고 한, 위, 조는 이제 아까 이제 중원에 있었던 국가들이고 제 나라는 어디에 있는 국가죠? 상동성 있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하고 관련돼서 이제 국경에 있었던 국가는 연나라죠. 자, 그러나 이 제국과 전쟁은 오히려 더욱 격화됐다. 춘추 시대에 비해 전쟁의 발발 건수는 이제 반 정도 줄었지만 전쟁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고 전쟁이 길었다. 춘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 빈도가 많아. 왜냐면 나라가 많다 보니까 분쟁도 많아. 근데 한 번 동원될 때마다 병력이 고작 3,000명에서 5,000명밖에 안 돼요. 왜냐면 사계층들만 싸우니까 많아봤자 2, 3명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나라 수가 줄어드니까 전쟁 빈도는 또 뭐야? 줄어들죠. 근데 한번 전쟁이 나면 동원된 병력이 이제는 보통 최소 단위가 10만 명이야.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뭐 70만 명. 그래서 예를 들어 장평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병력 수가 많고 그때 조나나 군사에 한 가장된 건 있겠지만 70만이 또 거기에 잡혀가 죽였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한번 전쟁이 나면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병력 규모도 많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한번 지면 어떻게 나라가 흔들흔들해. 그리고 잘못하면 먹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자기 나라의 민을 끌어내갖고 물자나 인력 끌어내서 효율적 전쟁에 투입을 해갖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범법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개별 인신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는 춘추 시대에 미약하나마 유지됐던 종법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걸 보여준다.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이끌어가는 국가연 통합이 새로운 국면에 등장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본 게 군사의 변화예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는 이제, 복음은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그 서주에서 이제 춘추까지는 대략 어떻게 싸웠냐면, 일단 평원전일 경우에 이렇게 싸웠어요. 평원전. 예. 평원전일 경우에는, 주력이 전차예요. 전차. 전차 아시죠? 전차는 이제 여기 말이 끄는 거고, 요 전차에 3명이 타죠?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한 명은 마부, 또 한 명은 창, 또 한 명은 활, 이렇게 하고, 그 전차 밑에 이제, 보병 몇 명이 쭉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 땅 하면 서로 이제 전차끼리 부닥쳐가지고 싸우는 형태야. 이게 전차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력은 전차였고, 이 전차에 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계층일까요? 사계층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성화 공격할 꿈에, 공성전이죠, 공성전. 자, 성이 있으면 일단 전차는 못 올라가죠. 이거 못 올라가잖아. 그러면 일단 전차를 이제 세워놓고 주변을 돌아. 그래서 포위를 내. 포위에서 기다려. 한 3달, 4달 지나면 거기에서 이제 성에서 양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려와. 그래서 성화 지맹해가지고 항복을 받아. 그래서 물려놔요. 이런 형태야. 그러면 이 춘추시대 때의 병력 동원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사기층을 했다 보니까 병력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어요. 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예. 전쟁 빈도가 많아도 그렇게 이제 큰 전쟁은 별로 없었어. 근데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전국시대에 이제 바뀌면서 이제 평원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차가 주력이었죠. 이제 전차가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죠? 보병으로 바뀌어요. 보병. 보병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싸우냐?
자, 얘들이 이제 일단 보병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보병들이.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기병들이 있어. 이렇게 기병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이제 뭐냐면 전차가 있어요. 그 얘네들 똑같이 이렇게 있고. 예. 그러면 일단 전차의 역할은 뭐냐면 서로 돌진을 해. 돌진을 해갖고 그 보병들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보병들이 이제 와가지고 서로 싸워. 그리고 나 기병의 역할은 뭐냐면 측면 공격이야. 측면. 기병은 아시죠? 기병은 말 타는 거야. 모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그 당시 북방에 있는 홍노조부터 유목민족 배운 건데 일단 측면을 공격하고 도망간 그 도망병들을 뒤에서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전차와 그 다음에 기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보병이야. 그럼 보병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무장하고 창안 하나 들고 싸우는 건데 주로 누가 동원되냐면 농민들이 동원돼요. 예전에 민이라고 해갖고 피지배층들 싸움을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수를 배워오면 뭐 작을 주는 거나 재물을 주는 거나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평원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공성정은 전차하고 전차하고 그 기병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공성전에 필요 없죠. 이건 일단 보병이 다 100% 하는 거야. 100%. 그리고 특히 이제 양쯔강 유역에 있는 나라를 공격할 때 양쯔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지금은 평원이지만 그 당시에 늪지가 많았어요. 속택지가. 그러니까 이제 기병이라든지 그 당시 또 전차병이 움직일 수가 없어. 뭐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보병이 올라가. 우천시나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 산악민족들 공격해. 그러면 전차나 기병은 움직일 수 없죠. 뭐가 움직여? 보병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주적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 전차에서 보병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차병하고 기병은 여기 보조해 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군대 수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이에 따라 전국시대는 전쟁에서 전수의 중심이 수해전, 차전, 전차전에서 보병전으로 전환됐다. 자, 그래서 BC 540년에 최초 보병이 사용된 이래 꾸준히 이제 그 중요성이 확대된 결과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병이 왜 이렇게 등장을 했냐?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좀 보면 자, 수해전은 지배층이 사회층 이상으로 구성된 국인층만 전쟁에 동원됐다. 일단 교전에 들어가면 한편의 수의 진영이 무너지면 천재의 성패는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작 하루 이틀에 끝났다. 또한 요새화된 성격을 공격하는데 수대는 효과적이지 못해 공선전이 안에 드물 경우에 지역적으로 하복일 때만 선행했다. 방영 보병정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원래 강과 호수가 많았던 오후월에 비롯한 중원의 제국에 전파됐는데 왜 오후월이 이제 보병정이 많을까요? 아까 말처럼 말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전국시대에 대규모 보병이 주육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늪지와 산지 같은 지형의 전투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악천후 때 상황 속에서도 전투가 지속되는 것이 장기화됐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기동성을 갖춘 보병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왜? 악천후 같은 데서는 이런 데서는 말을 운영할 수 없어요. 왜? 진흙탕이 되니까. 진흙탕이 되면 말이 이제 달리다 보면 발목이 어떻게 꺾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병이 더 효율적이고 기동성이 높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보병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기병은 요때 기동성이라는 건 이제 평상시의 기동성을 얘기하고 그 앞에 기동성은 그 악천후 때 늪지나 이런 데 갈 때 기동성을 얘기한 거고요. 자, 아까 기병은 뭘 했다? 측면 공격이나 기습 공격, 그 다음에 또 도망병들 할 때 후려치는 거죠. 패장병들 치는 거 이런 걸 했다. 자, 그래도 이제 이건 동서양 마찬가지. 기병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보통 측면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기습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후방을 치거나 이런 데 이제 기병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면 공격, 포위 공격, 성향 함락 등은 보병이 담당했다. 자, 이로써 이제 전국 중기에는 수십만의 병력이 수년간의 전쟁에 동원되게 됐다. 자, 이런 대규모 병력이 동원하려면 자연히 기존의 병력 부담이 없었던 농민이 징병 대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병력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춘추 전국 전기의 강대국의 병력은
대략 3만 정도 추산된다. 그러나 춘추 말기 때는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증가되어 있고 전국 시대 때는 군사 약속인 한가 위의 병력은 30만, 진가초는 100만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한번 전쟁이 나면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이제 돼요. 자, 전쟁이 빈번하고 격렬해짐에 따라 지하와 요충지 수비 시설로 갖추는 방어 시설과 범법, 방어 수단과 범법. 범법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일종의 군사 전략이나 전술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손자나 오자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손자, 오자, 뭐 손무. 이 사람들은 장군이 아니에요. 이 사람 뭐죠? 참모야, 참모. 우리가 예전에 장군은 막 힘이 세고 막 무기 잘 다루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참모들은 머리를 통해서 전쟁을 이끈 거죠. 전략 전술 짜고. 자, 이런 범법이나 분사학이 더 발전됐고 이게 이제 이걸 병가라고 하죠.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물론 전쟁에 동원되는 민중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한 국가에 의한 완전한 승리, 통일뿐이었다. 따라서 국경을 초래 어떤 국가의 통합이 간에 한여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진해에 의한 통합은 진나라 노력도 있었겠지만 진나라 자체 범법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민중들의 열망도 있었어. 첫 번째로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통합하든 전쟁만 없으면 돼.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원건이 무역이 이제 발달되고 상고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국경선이 많으면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통합하는 게 원하겠죠. 그리고 이제 각 그 국가마다 이제 자급자족체에서 벗어나서 각기 특화된 물건을 갖다 팔고 하니까 이제는 여러 제국보다는 하나의 국가를 원했던 거야. 이런 경제적, 군사적 이런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을 원하게 했던 거고요. 자, 반면 전쟁에 패배하면서 타국에 의해 무적으로 경건되지 모른다는 제후대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그 결과 전쟁의 총력적 양상을 해요. 그래서 인적, 물적인 자원을 어떻게 극대에서 뽑아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범법의 목적이 되는 거죠. 네.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증발하냐. 그러면 당연히 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군연제를 통해서 호족대나 뭐 토지제다,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별 임신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범법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범법을 실시하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전쟁 자체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들 극복에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야만 했다. 그 결과 군주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체제 정비와 부국강의 추진이 요구됐다. 범법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군주권의 강화는 종래 시족 공동체에 영향을 놓였던 산림과 호수 같은 산림수택을 아까 군주 개인의 재산, 산림수택 가산화를 통해서 경제 토대를 마련했다. 자, 산림수택은 원래 제사와 군사를 공동화하는 시족 공동체 전반적인 수업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러나 춘추 중기 이후부터 전략이 격화되면서 산림수택은 군주의 직할 상비군의 학대, 강화에 의해서 군사 제재 공급원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서 교육 학대와 상월 발달의 계기로 전제 군주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하죠. 제어는 뭘까요? 소금, 제철. 제철은 이제 철강산을 뽑아다가 가서 이제 그걸 이제 녹여서 철을 만들잖아. 다 어디에서 얻는 거야? 산림수택. 철강석이나 목탄 다 산림수택에 얻는 거잖아. 자, 그런 것들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군주가 독점을 하고, 개간하면서 하고, 그리고 토지의 공존화를 통해 또 수익을 증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군을 이제 쌓은 다음에 이걸 전쟁에 투입을 한 거죠. 자, 한편 사회적으로는 자, 춘추 중기 이후부터 시족이 분열되고 제사이 사회화되면서 은 내부에 이제 계층 문화가 심화되고 이들 계기로 다수의 은민이 몰락해서 이산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땅의 개척을 또 하면서 새로운 정착존을 만들게 되죠. 국가에서 이들의 취약한 생산 기반을 보존하고 토지를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국시대 이후 도시 거주 인구가 급증한 데는 생산력 발전과 사회적 분업도 중요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파산 농민들의 도시 유입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되게 커지거든요. 많아져 대도시가.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잉여 인구들이 도시에 올라와서 유민화됐다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뭐냐면 상공업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 잉여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시장이 형성됐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호의 발달로 인해서 농업이 아닌 상공업, 즉 만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역시 국가로서 바람직한 형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상공업이 발달하면 농업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징병의 대상이 줄고 국부의 대다수가 농업이 항폐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강력한 중농 억상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근대 시대 때 국가의 지배층들은 상업을 전반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순박하고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죠. 세금도 부과할 수 있고 군대에 동원할 수 있죠. 근데 상인들은 떠돌아다녀. 세금도 잘 안 내. 파악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한 거야. 그렇다고 상업 자체를 또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고 최소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무슨 정책? 중농 억사 정책했다. 이거는 유교나 법가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한무제, 상해범법, 그다음 왕망의 개혁 다 뭘 바탕으로 내었던 거죠? 중농 억사 정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군주권을 강화시키는 군주의 어떤 수족 역할을 하는 관료 집단의 충원과 관료제 정비 또한 요구됐고 영토국가가 추천된 이후에 국가가 운영한 징세 중심의 간단한 행정과 미 차원이 달리해서 군주 직할제 확대와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를 요구해댔고 따라서 전국시대에 들어서 실제 행정 능력과 정치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대거 필요했고 신분의 기초는 효율적인 관료 선발 전에는 거추장스러운 직무로 작용했다. 이제는 뭐냐면 이제 영토국가가 추천되면서 많은 관료가 필요했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통치체가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보다는 뭘 중요시했다?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범법과 이제 재민지배체제 보자. 자, 범법이라는 것은 뭐냐? 기존의 국가체제를 바뀌는 거야. 기존의 국가체제. 자, 기존의 국가체제가 뭐였죠? 음락 중심의 국가체제였죠. 이걸 이제 뭘로 바꾸려고 했다? 이제 군현제적 어떤 지배로 바꾸었다. 군현제. 그래서 음락 중심에서 군현제인 개별 지배 체제 바뀌려고 했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민지배 체제라고 해요. 재민지배 체제. 민을 직접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락단의 누층적인 지배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개별 지배체제, 재민지배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 범법의 주요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국가들이 뭐냐면 전국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범법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제 효과를 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진이죠. 진. 그래서 진나는 이제 그 당시에 중원의 상황을 모셔다가 이제 범법을 했는데 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계에서는 두 가지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까 좀 그런데 백성들이 순수했다. 네. 그러니까 순수는 좋은 말이고 멍청한 거죠. 네. 중원의 이제 백성들은 좀 약간 뭔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드는 게 없다 보니까 순수했다. 충성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야. 네. 그것도 이제 성공 요인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중원의 이제 왕들은 예전에 그 공들은 다 교체됐죠. 왕통이 바뀌었잖아. 근데 병방에 있었던 초나 그다음 진나라는 병방에 때문에 좀 약간 문화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단일 왕통을 좀 계승이 됐잖아요. 자, 얘는 두 가지 원인 들고 있더라고요. 동계에서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이상과 같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 했다. 전국시대 각국의 군주들은 적극적으로 시행된 것이 범법이다. 범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음락공동체의 어떤 체제를 기존의 종법적인 봉건제 음체국가를 군주가 전국에 지배하는 집권적 군현제 형태로 바뀌는 영토국가 개혁을 말한다. 범법의 정의가 나오죠. 자, 이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내 개혁을 타국보다 앞서 달성함으로써 부국강조를 이루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자,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법을 실시하던 나라는 위나라 문호다. 자, 이 되게 보면 이제 범법이라는 것은 어디와 관련돼 있죠? 법과와 관련돼 있어. 법과.
네, 법가. 근데 법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나라에서 발전된 그 학문이 체계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건 중원에서 발전된 나라. 중원. 그래서 되게 법가 유명한 사람, 뭐 상황, 한비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나라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야. 그래서 이 법가가 발전된 중원은 어디를 의미하냐? 그 당시 나라별로 보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그래서 한위조에서 이 법가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위나라 문호였다. 그는 법가의 시조라고 하는 이해를 등용해 최고의 성문법인 법경을 편찬했고요. 그 법경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상황이 제정한 진율에 영향을 미쳤던 책이고요. 그래서 손흥민의 보호단체 및 보호대책을 적극적 농지기관 정책을 실시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범법의 어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가 양극화되고 사회가 계층화되면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수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토지를 분배해줘. 토지를 없는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수전체제를 만들죠. 수전. 예. 토지를 분배를 해주면 분배를 받으면 그 공짜 분배해주는 게 아니죠. 대신에 뭘 내야 돼? 세금을 납부하고 어디에 동원되죠? 군역에 동원된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군인을 양성하고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분배하는데 여기는 권리죠.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의무야. 예. 권리와 의무 중에 어느 게 더 많죠? 의무가 더 많아. 의무가. 자,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이제 각국의 범법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 토지 분배 정책이 있어. 수준책. 그래서 이것이 진나 상황의 범법에도 나오죠. 천백제 있는 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체제를 정비하면서 적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기에는 최강국의 지위를 누렸고요. 그 이어서 BC 403년에 조나라의 정치개혁을 추진하면서 했고, BC 390년에 초나라가 위나라의 개혁에 시행된 경우에 있던 오기를 등용하여 그 개혁을 실시했다. 그래서 오기의 범법의 핵심이 세습귀족들의 특권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간직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렇게 있고, 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신분회가 그걸 했다. 그래갖고 효율적인 관료제도 운영을 통해서 강력한 군주를 했고, 제나라는 축입, 진나라는 상황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모기의 범법, 축의의 범법, 그 다음에 신분의 범법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으면 떨어지죠. 예, 뭘 외워야 될까요? 그 뒤에 진나라의 상황의 범법을 이제 외워야 돼. 그래서 상황의 범법이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의 범법은 동계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계하고 한이중을 같이 교차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동계를 보고 한이중을 볼게요. 동계 몇 페이지에 펴보시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86페이지 펴보세요. 동계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호경 이전에 이제 진은 그 위치가 서북방에 치우쳐서 중원문화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히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의 문화적 후진성은 법가적인 부국강병의 정책에 밀어붙이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진나라는 주나라 동청할 때까지 공을 세워서 제후도 인정받았고 그 후에 이제 진나라 목공이 서북부 일대에 지배 아래 두면서 일시오 중원의 각국의 실력을 겨룰 정도로 발전됐다. 이후 목공 이후에 국력이 침체되어 후진국 침입을 당했으나 호공 때 상황을 이제 등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작 강국으로 발전됐다. 범법은 호공 때 상황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나 그 내용이 철저하고 효과가 커서 진이 육국을 통일하는 기반이 됐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자, 상황의 범법인데 상황은 원래는 이제 그 진나 출신은 아니야. 위나라 출신이야. 예, 그래갖고 초빙돼서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상황의 범법 그게 몇 차 범법으로 나오죠? 1차 범법과 2차 범법. 그 계기가 됐던 게 수도를 이제 어디로 옮겨요? 함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오늘 서안 쪽으로 이렇게 이제 천도하면서 1차 범법과 2차 범법 이렇게 나눠보는데 1차 범법의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 이건 뭐냐면 기존의 읍제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야. 기존의 읍제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야. 읍제 공동체. 네, 그러니까 음락 공동체. 이미 이제 조금씩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던 음락 공동체의 어떤 그걸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하게 돼요. 이게 1차 범법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차 범법은 이제 뭐냐면, 붕괴를 했으면 그 자리에 또 뭘 해야 되겠어요? 붕괴를. 이걸 새로운 질서를 이제 마련해야겠죠. 새로운 질서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션을 설치하고, 그래서 군현제적 지배 질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인민 지배를 확실하게 해서, 무슨 제도를 실시했죠? 토지 제도를 했어. 토지 제도. 이게 이제 그 사유사로 나오면, 개천맥. 천맥제 있죠? 천맥제 부분을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1차 범법과 2차 범법 공통된 목적이 뭘까요? 물론 1차 범법과 2차 범법 각각 이제 다르겠지만 그 개별적인 거고 그 목적은 다르겠지만 공통된 목적은 일단 뭐 구기족의 일소, 그 다음에 관료체제 확립, 그 다음에 재민지배체제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상하이 범법에 대해서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03년 나오고 그 후에는 이제 깜깜무소식인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참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상하이 범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그래서 1차 범법이 시족 공동체 현수의 방파게, 다시 말하면 주대의 어떤 종법 질서를 부정하는데 있다면 2차 범법은 그 군주권의 강화, 중앙집권적 확립이 있다. 자, 그 새로운 지배 질서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죠. 자, 먼저 1차 범법 내용을 보면요. 일단 호적을 작성을 하고요. 네, 호적을. 왜? 민들 파악해야 될 거냐. 두 번째는 마을을 가단위로 5가나 10단위로 이제 해서 15제를 이제 하고 연자제를 해서 서로 감시하는 제도야. 그래서 하나 묶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한 명 10단위로 묶어가지고 한 명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완전 연대 취급해서 다 처벌받는 그런 것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상부상조의 항리 공동체 질서의식을 없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분가 정책을 했어. 분가. 그래서 집에 성인 남자의 2명을 동거를 금했어요. 그래서 소가족 체제를 강력하게 이제 추진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뭘로 바뀌었다? 공동 경제에서 가중심의 무슨 경제로 개별 경제로 바뀐 것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국공에 따라서 군공에 따라서 군국 수작제를 실시해요. 그래갖고 이제 정공에 따라 평민의 자기도 얻을 수 있는 방면에 귀족이라면 군공이 없으면 국공이 없으면 자기를 몰수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자기에 따라서 그 자기는 이제 그 버스지죠. 예, 저택이나 의복 등 계층의 차별을 두었고 국가의 공로자를 우대하였다. 여기에서 상하이 범법에 대한 구기족의 반발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상하이 범법은 무슨 정책이죠? 중농 억상 정책이에요. 농업과 양자음을 장려하는 대신에 상업을 말업이라 해요. 이를 종사하거나 본업에 태만이 하면 노비를 삼기도 했다. 자, 이런 중농 억상 정책 후에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한나라 무제, 그 다음에 왕망, 왕망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얘네들은 겉으로는 되게 유교를 내세워요. 근데 실제 경제 정책은 뭐죠? 법가예요. 네, 법가 정책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무제의 정책이나 왕망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줘요. 자, 그러한 1차 범법은 국가 권력이 지방의 항리까지 신출하면 그 효과가 컸으며 국력은 크게 향상되어 부국강변의 시효를 거두었다. 그래서 수도를 함양으로 이제 옮기고 나서 강력한 2차 범법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되죠. 자, 일단 2차 범법 내용을 보면 1차 범법에 했던 군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성년된 부자, 형제 동거를 금하고 각각 독립된 호를 갖도록 했다. 그 다음 종래 소도와 항읍이 갖고 있는 마을을 병합하여 현호로 만들고요. 그곳에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림으로써 군현제 지배시설을 확립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우리가 진시황의 업적 중에 보면 군현제 실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요때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이걸 통해 전국적으로 확립했다.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미 이제 진나라는 호동 때부터 군현제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이와 함께 부세와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국가가 직접 인민을 지배를 강화하려고 했다.
자, 이와 같이 상하의 범법은 그 서국방에 치워져 있던 지는 육국을 능가하는 경제적 발전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주변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마침내 중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가 여기 적혀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중국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상하이 범법이 있고 그 앞부분에 이제 제민 지배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상하이 범법 그 다음 쪽에 있는데 볼게요.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자, 1차 범법 내용을 보면 시포제와 연자제를 통해서 인민의 빈부와 관계없이 평등의 시포를 형성하고 상호 감시하게 함으로써 향리 공동체의 내부 질서를 뭐냐면 없앴죠. 그러니까 상부상조의 항리 공동체 질서 의식을 없앰으로써 이제는 항촌보다는 뭘 생각하는 거야? 국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15제가 이렇게 있죠. 15제는 백성을 5집, 그다음 10집으로 단위해서 소 조세의 납부와 병역 등을 하는 공동무무한 제도를 15제라고 하고요. 연자제는 범죄를 발생할 때 서로 감시하는 제도를 뭐냐면 연자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통해서 이제 뭐냐면 했고 다음으로 기존의 세습에 의한 신분제를 일체 없애고 국가에 대한 공헌들 기준에 따라서 정치 사회적 지위를 보장을 했고 군국에 따라서 자기를 부여하죠. 그래서 20등급으로 나눠서 그 합당한 지위를 누리도록 했다. 20등작 국공수작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신분제지와 전제의 격과에 따라 전공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를 넓혀줬고 이 자기의 서열에 따라서 거처할 수 있는 저택의 규모나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양,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 옷의 종류 이런 것들 다 규제했죠. 자, 1차 범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차 범법에는 먼저 예풍습의 습성을 폐지해 5인의 가족을 기준으로 소농민, 재민을 적극적으로 차출하려고 했다. 또한 31개의 군연제적 지배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고 이렇게 중앙집권적 군연 질서를 관철시킨 한편 본격적 재민을 창출에 의해서 1호당 100亩의 토지를 주고 토지제도로서 수전제도를 실시해서 토지의 공정한 분배와 국가의 소농민 보호를 내렸다. 그러니까 수전제도의 목적이 있죠. 토지의 공정한 분배와 국가의 소농민 보호. 아울러 이걸 통해서 재민들을 어디에 동원하기 위해서 뭐냐면 전사 그러니까 이제 군사체제 동원하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맥제라고 해요. 천맥제. 그래서 이걸 천맥제를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03년 기출문제에 이걸 어떻게 보냐 두 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어요. 이게 토지를 분급을 할 때 되게 일본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토지를 이제 분급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일본 학계 이제 중국 학계 견해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르냐 그 내용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본 학계하고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보면 일본 학계에서는 이 천맥제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토지 분급선에 입각해서 봐요. 토지 분급선. 그래서 이제 전국시의 토지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정적이 붕괴되고 국가가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급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중국 학계에서는 이걸 사회주의 추인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춘추시대부터 토지 사유화가 진행됐고 정전제가 붕괴됐고 전국시대 때의 범법은 종전의 사유주의를 인정했다. 토지를 실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대립된 견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의 의미와 뭐 천매의 의미가 있는데 요까지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학계에서 그 이성규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그 당시 토지의 사유선을 부정하고 이거는 이제 공유를 했다. 그래서 토지를 분급해주고 환수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종전에 이미 전국시대 사유지가 일반화됐잖아요. 근데 사유지를 인정하지 않아. 토지는 모두 다 공유지고, 그리고 토지가 국가에서 분급을 해주고, 일정한 연령에 따르면, 일정한 연령을 지나면 이제 환수를 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공유설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답을 다루면 이성규 씨의 공유와 그 나머지 사유, 이렇게 다뤘는데, 요거는, 지금은 이제
잘못된 견해고, 실제는 이제 사유를 전제로 해서 토지 분급설과 사유 추진설, 이게 두 개의 학계의 견해가 이제 일본 학계와 중국 학계의 견해고요. 실제 03년 기준에 이런 식으로 공유 사유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답을.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견해 같아. 이거는 이성규 씨 견해는 그 개인 견해지 일반화된 견해가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03년도에 기출문제 그 03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토지 분급수하고 사유 추인서 썼는데 틀렸어요. 나갔어. 그래서 공유 사유 썼던 애들이 뭐뭐 그냥 썼던 애들이 다 그 붙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가서 국가의 획일적인 통치력에서 동양을 통일하고 사상을 단일화시켰다. 예. 자, 결국에 제국주의 전국시대 때 범법에 지향했던 것은 일단은 그 목적이 있죠. 첫 번째, 폐쇄적인 신분 질서와 대가족을 해체하고 관료제형 군현직 지배 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15제나 연제제를 바탕으로 해서 재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했고, 이 모든 것들은 군주권을 중심한 법치 질서 확립에 있었던 것이다. 자, 둘째는 수전제도의 정비와 손흥민 보호를 위해서 재민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들에게 최대한 노동력을 뽑아내어 봉사를 강요하는 체제가 있었고요. 셋째는 주요 사업을 관영하고 국가 독점하는 민영 사업 성장을 억제하고 빈부의 격차를 따른 손흥민 몰락과 부의 추월을 막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몰락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들면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군대를 징발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통제하고 뭐냐면 빈부의 차이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개념들은 육아에 있는 개념이 아니야. 이건 뭐죠? 법가에 있는 개념이야. 네. 그래서 보통 그 법가와 육아가 공통점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중동 억상 정책이에요. 근데 법가와 육아가 이거 공통 중동 억상이지만 차이점이 있어. 법가는 뭐죠? 국가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국가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인의 어떤 이득을 국가가 얻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근데 육아는 그걸 안 하죠. 국가 간섭을 안 해. 통제도 안 해. 그리고 상인의 이득을 국가가 얻는 걸 또 반대하죠.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 이거는 육아의 견해는 자유주의와 비슷한 그런 정책들인데, 그러면 뒤에 이제 왕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무제 그런 사람들은 유교도 국교도 내세웠잖아요. 근데 왜 법가 정책을 하냐? 그거는 경제적 측만은 법가를 해요. 또 이상하게. 그 왕도와 패도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아무리 유교 정치가들도 실제 운영은 뭘로 한다? 법가 정책을 해요. 법가를. 예. 그래갖고 이제 육아에서 이제 이렇게 법가처럼 이제 간섭을 하는 것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만 유교 경전 중에 법가 정책을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대야, 주대. 주대는 유교 경전이지만 실제 법가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국가 간섭을 이제 강하고 통제 경제를 지향하고, 그래서 되게 보면 육아의 여러 정치들을 보면 그 뒤에 유교 국가들의 정치들 중에 개혁 정치나 뭐 국가 간섭하는 거는 다 어디에 나왔다 보면 주대에 입각해서 한 거야. 네.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군공서열에 위한 작제적 신분시설 정립을 통해서 재민의 어떤 정투 욕구와 신분 상승의 욕구를 부추겨 효율적인 지배를 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춘추시기 경제 발전을 보면 중요한 내용들만 볼게요. 일단 철제 농기구 사용과 보급, 소를 농경의 오경을 확대했다는 거. 그래서 획기적 농사 생산물을 늘어났고요. 그 다음 한진업법과 인분을 통해서 시비법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재민의 토지를 분배해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관계사업을 해요. 개간사업을. 개간사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물 대줘야 되겠죠. 관계시설 만들고. 근데 이런 대규모 개간시설이나 개간사업이나 관계시설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의 노동력을 동원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요거 관련된 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한편 재민에게 분배한 토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간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 이에 함께 위나라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문부가 실시한 대규모 관계시설이나 전국말의 하나 토목기사였던 전국이 진나에 설치했던 전국고가 그 수십만의 인원이 수십 년을 거쳐서 건설한 수도로서 간중의 땅 약 4만 경의 땅이 옥토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생산 발달 배경으로 그 5인에서 1호를 이루는 포준 농가가 성립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뭐냐? 자, 일단은 이런 대규모 관계 사업과 그다음 개간 사업과 관계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효율적인 토지를 확보하는 목적에서 이걸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농업 발달 통해 잉여 생산이 많이 늘어나죠. 그럼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을 만들어지면서 잉여 인구들이 어디에 이제 종사하게 되냐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들 통해 산업공상이라는 계층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별의 어떤 특산물질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것들 교육의 증가성이 이제 증대되고 그 과정에 원거리 무역상인이 등장하고 그 원거리 무역상인이 뭐냐면 대상인들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진나 재상이었던 여부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여부리는 또 유명하죠. 누구의 아버지도 유명해요. 진시황의 아버지도 유명하죠. 이게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뭐냐면 화폐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건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업의 발전에 따라서 결제 수단도 금속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금속 화폐라는 것은 주로 금, 은, 동을 의미하죠. 예. 철 이렇게 있는데 철은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철은 왜 사용하지 않냐면 시기성이 뭘까요? 떨어져. 개나 소나 다 있기 때문에 철저는 예전에 있긴 있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철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했냐면 청동을 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업의 발전에 따라서 결제 수단으로서 금속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철기의 사용이 시작되어 춘추 시기부터 금속화폐가 주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 보급이 됐고 금속의 주된 재료는 청동이야. 그래서 초기에는 대도시의 상인들이 주도했고 이후 이제 제후국들이 주도를 했어요. 화폐의 종류는 그 생기세와 모양에 따라서 네 종류 나누는데 포전, 도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회화 이런 등등으로 나눠요. 자, 거기 보면 포전은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인 농기구인 호미 형태로 유래된 것으로 한위조의 삼진 지역에 주로 유통이 됐고, 그 다음에 도는 칼도자죠. 칼의 형태가 됐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화폐가 어딜까요? 명도전. 예, 이런 것들이죠. 칼의 형태가 있으며 주 상동에서 제나라 유통됐고 소용은 그 영과 조의 북부에서 사용됐다. 우리나라도 관련됐죠.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주 산물로 중국과 우리나라 교주 산물로 보여진 거고요. 그다음 셋째는 현재 동전 같은 그 둥근 동전 중앙에 사각의 구멍을 뚫는 형태이다. 이건 이제 요런 형태이죠. 이렇게. 요거는 뭘 상징화시키고 있죠?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그는 원전 이런 것들이 사용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폐하인데 폐하는 이제 조개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상대와 서주시대의 화폐였던 자한폐 그 다음에 형태를 띈 거다. 남방의 초회수 유통이 되었다. 그래서 당시 상업은 국경과 화폐 유통권을 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한산율 정하고 환율차도 고려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관련된 내용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그 다음에 이들 화폐를 주재한 도시는 모두 대도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도시가 발달됐어. 대표적인 도시들 보면 의회 대장이라든지 안읍, 조회 한단, 진양, 하늘, 평양, 제임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안에 성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제재 발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